당장 한국 놈들부터 밟아버려. 전자권 돌려달라는 소리부터 영원히 틀어막으란 말이야. 펜타곤이 70년 동맹국 4개국을 동시에 협박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위비 3배 인상 사우디, 유전 지분 양도, 일본 기지 비용, 호주 핵 잠수함 강매, 거부하면 주둔군 철수에 GPS 차단, 단 3일 안에 무릎 꿇으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워싱턴은 확신했습니다. 다들 내일 아침 안에 기어올 거야. 그런데 72시간 뒤 4개국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보내온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가 지휘한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반란을 설계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6년간 펜타곤을 출입한 미국인 군사기자가 자기 조국의 치부를 고발하며 쓴 충격 보고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메모: 한국 대통령이란 작자가 감히 전자권 회수를 들먹여? 새벽 3시 47분. 펜타곤 지하 3층 복도를 쩌렁쩌렁 울린 건 귀를 찢는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기밀 서류철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 로렌스 헨리. 피도 눈물도 없다던 그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쌍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복대에 울릴까 두려울 정도였죠. 저는 콜린 브레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기자로 26년을 뛰었습니다. 그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방패다. 하지만 그 거대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7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시계 바늘을 불과 30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제 개인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 국제협력 분석팀의 캐서린 노아. 문자 한 줄 보낼 때도 암호화를 3번씩 거치는 지독한 편집증 환자가 보안 채널도 아닌 일반 전화로 제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콜린, 당장 펜타곤 비상계단으로 와요. 제발 빨리.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한마디는 제 26년 기자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대던 세상이 끝났어요. 비상계단 구석에서 만난 캐서린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건넨 것은 아무런 분류기호도 없는 무표지 갈색 봉투였습니다. 펜타곤에서 무표지 봉투는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해선 안 되는 문서. 어젯밤 백악관이 동맹국 4개국 대사관에 동시 타전한 거예요. 읽어봐요. 봉투 안에서 꺼낸 종이의 첫 페이지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연간 방위비 분담금 현행 대비 3배 즉각 인상,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 영구 동결, 거부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개시. 저도 모르게 헛기침이 튀어나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코앞인데 방위비를 3배로 올리라고요? 거기다 전자권 논의까지 영원히 얼려버리겠다고요? 이건 그냥 죽으라는 협박 아닙니까? 캐서린이 창백한 얼굴로 다음 장을 가리켰습니다. 나머지 3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람코 유전 지분 10%를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에는 미군 기지 확장 비용 전액 부담과 요코스카 지휘권 이관 논의 중단. 호주에는 수십조 원짜리 미국산 핵잠수함 강제 구매. 그리고 문서 맨 마지막 줄. 모든 국가에 통보된 시한은 단 72시간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잖소. 골목길 깡패가 보호비 뜯어내는 짓거리 아닙니까? 제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캐서린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헨리가 저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지를. 이건 단순한 방위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이 낮은 목소리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콜린 잘 들어요. 워싱턴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돈이 아니에요.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는 순간 미군이 주둔하는 39개국이 전부 같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요코스카 지휘권을 달라 하고, 사우디가 바레인 사령부 나가라 하고, 호주가 핵잠수함 열쇠를 내놓으라 할 거예요. 한국 하나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70년 제국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부터 밟으려는 거였습니다. 본보기. 한국을 무릎 꿇리면 나머지 38개국은 감히 입도 못 연다는 오만한 계산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해안에서 상륙정을 몰며 싸우셨던 해병대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콜린, 미국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친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는 나라다. 그건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저는 26년 동안 그 말을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방패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들린 이 문서는 방패가 아니라 동맹의 등 뒤에 꽂는 비수였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바로 그 나라의 목에 청구서를 들이미는 짓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너머에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류를 집어던지며 폭주하던 로렌스 헨리였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수행원들에게 짜증 섞인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72시간 줬어. 저 기름쟁이들이랑 겁쟁이들이 미국 없이 하루나 버틸 것 같아? 내일 아침이면 한국 대사부터 기어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거다. 서명 받을 펜이나 준비해놔. 자신만만한 오만함.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국이 통신 위성과 GPS를 끄고 패트리엇, 미사일 코드를 잠가버리면 저 4개국은 눈먼 장님의 고철덩어리 신세가 된다는 것. 싫어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헨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미국의 GPS 없이 미사일 하나 제대로 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씁쓸하게 한숨을 쉬며 캐서린에게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더러운 짓거리지. 하지만 저들은 72시간 안에 서명할 거요. 살아남으려면 별 수 없겠어. 그런데 캐서린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콜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72시간이면 무릎 꿇는다고.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하다뇨? 문서가 전달된 지 벌써 12시간이 지났어요. 보통 이런 통첩을 받으면 각국 대사관이 발칵 뒤집혀야 해요. 백악관에 살려달라고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외교 채널에 불이 나야 정상이에요. 캐서린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내 개국이 너무 조용해요. 살려달라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충격받아서 긴급회의 중이겠죠. 겁먹은 것 아닙니까? 제가 반문하자 그녀가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콜린, 이건 겁먹은 침묵이 아니에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에요. 내 개국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태도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만 조용한 게 아니에요. 도쿄, 리야드, 캔버라, 마닐라, 베를린. 미군이 주둔한 수도들의 외교 전신망이 일제히 먹통이 됐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사우디, 일본, 호주.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4개국이 미국을 상대로 짰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눈과 귀를 피해 4개국이 거대한 비밀 통신망이라도 구축하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콜린,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캐서린의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네 개국이 숨 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워싱턴의 자비도 펜타곤의 변심도 아닌 서울에서 오는 단 한 통의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펜타곤 지하 비상계단에서 캐서린의 말을 들은 직후 저는 곧바로 제 자리로 돌아와 4개국의 동향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이 72시간의 카운트다운.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로렌스 헨리를 비롯한 백악관 수뇌부들이 그토록 오만하게 확신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GPS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목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전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나는 1000억 원짜리 최신형 전투기도, 50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도, 바다를 가르는 수조 원짜리 이지스함도 전부 우주에 떠있는 미국의 군사위성이 보내주는, 좌표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즉 눈과 뇌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기의 심장부에는 펜타곤이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백도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수틀려서 GPS 신호를 끊어버리고 킬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동맹국들이 피같이 번 돈으로 사들인 그 최첨단 무기들은 그저 쇳덩어리 무덤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동맹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동맹의 목을 조르고 길들여 온 방식,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민낯이었습니다. 헨리는 이 목줄을 쥐고 흔들면 한국도, 사우디도, 일본도, 호주도 당장 숨이 막혀 항복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이런 국가적 재난 수준의 최후 통첩이 떨어지면 펜타곤과 국무부의 직통전화는 불이 나야 정상입니다. 각국 대사들이 백악관으로 달려와 선처를 호소하고 외교 채널은 1분 1초가 멀다 하고 해명 자료를 쏟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팩스 기계는 죽은 듯이 고요했고
동맹국 데스크의 전화기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아주겠다며 낄낄거리던 장성들도 36시간이 넘어가도록 네 개국이 일제히 침묵을 지키자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여전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저 겁쟁이 놈들, 자기들끼리 눈치 게임을 하는 중이군.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항복할지 간을 보는 거야. 놔둬. 시간이 갈수록 피가 마르는 건 저놈들이니까. 하지만 26년간 수많은 전쟁과 외교의 이면을 취재해온 제 기자로서의 본능은 강렬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굴복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의 말대로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기 직전 바닷물이 무섭게 빠져나가는 듯한 불길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중동에 나가 있는 제 20년 지기 정보원에게 긴급히 암호화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왕실 내부의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예멘 반군과 이란의 자폭 드론 위협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망의 코드를 잠가버린다면 당장 내일 아침 사우디의 심장인 아람코 유전이 불바다가 될 판이었습니다. 타리크, 지금 리야드 상황이 어떻소? 국방장관이 백악관에 항해 전화라도 걸었소? 그쪽 수뇌부들 지금 완전 패닉 상태일 텐데.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정보원의 목소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콜린, 워싱턴 놈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 리야드는 지금 패닉이 아니야.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해. 왕실 수뇌부들은 비상 벙커로 대피하지도 않았어. 평소처럼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고. 아, 그게 무슨 소리여. 72시간 뒤면 방공망이 꺼진다는데 차를 마시고 있다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콜린, 그들은 미국의 최후 통첩을 받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 국방장관이 방금 전 40분짜리 최고위급 보안 통화를 끝냈는데 그 대상이 백악관이 아니었어. 정보원의 그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보호막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중동의 심장부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릴 동아줄이 미국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펜타곤 지하 기록실로 달려갔습니다. 캐서린은 이미 여러 대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내 개국의 통신 트래픽을 미친 듯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 내 정보원이 방금 사우디 국방장관이 누군가와 40분이나 통화했다고 하오. 워싱턴은 절대 아니었어. 혹시 유럽연합이나 러시아 쪽에 연락을 취한 건 아니오? 캐서린은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복잡한 통신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다이 콜린, 사우디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방위상도 호주 국방장관도 최후 통첩을 받은 직후 각자의 은밀한 군사 채널을 통해 딱 한 곳을 향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쏘아 올렸어요. 캐서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자 미국 국가안보국조차 쉽게 뚫을 수 없는 최고 등급의 양자암호로 겹겹이 둘러싸인 그 통신, 기록의 꼬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찍힌 발신지와 수신지 좌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일본 도쿄, 호주 캔버라, 이 세 개의 거대한 점들이 붉은색 선을 그리며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 그것은 백악관도 펜타곤 중부사령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하고 절박한 비밀 통신망은 지구 반대편 단 하나의 도시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수신지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지하 상황실. 기록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란의 5,000대 자폭 드론이 호시탐탐 국경을 노리고 중국의 팽창이 턱 밑까지 다가온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70년 안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일제히 무기 수입국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한국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다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비상계단에서 캐서린이 했던 말이 벼락처럼 스쳤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가, 일본이, 호주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국의 변심이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엇을 쥐고 있길래 이 거대한 나라들이 펜타곤의 최후 통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체로 서울을 향해 시선을 돌린 것일까요? 캐서린이 마우스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 당장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2년 전 미국 국방정보국이 극비로 작성했다가 최고위층의 지시로 급하게 폐기해버린 빨간색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 몰래 심어놓은 그 끔찍한 괴물에 관한 진짜 진실이 적혀 있어요. 캐서린이 잠가둔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낡고 붉은 파일이었습니다. 겉면에는 국방정보국을 뜻하는 DIA 로고와 함께 최고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딱 한 부 남은 사본이었습니다. 2년 전 국방정보국 아시아태평양 분석팀이 작성했다가 백악관의 지시로 전량 파쇄된 평가 보고서예요. 제목은 대한민국 독자우주 군사망 구축에 따른 동맹 이탈 위험도 평가. 14페이지를 펼쳐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영문 텍스트 사이로 복잡한 위성 궤도 도면과 통신망 구조도가 보였습니다. 14페이지의 소제목은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GPS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한국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과 양자암호 통신망의 완성.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이 미국의 GPS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위성을 쏘아 올렸다고요. 캐서린이 건조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콜린, 로렌스 헨리를 비롯한 워싱턴 수뇌부가 왜 그토록 오만했죠? 동맹국들은 미국 위성이 보내주는 좌표가 없으면 장님이나 다름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세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미친 듯이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보고서의 붉은 밑줄을 가리켰습니다. 겉으로는 통신위성, 기상위성, 민간탐사위성이라고 포장했죠. 발사체도 자신들이 만든 누리호를 썼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완벽하게 독립된 군사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의 GPS 도움 없이도 1cm 오차로 타격 좌표를 잡아내는 그들만의 눈을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가안보국조차 절대 뚫을 수 없는 양자암호 통신망 아나시스, 다효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뇌신경망까지 구축해놨어요. 저는 보고서의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무기라는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째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에 억눌려 있던 국가들에게 독립을 수출하는 셈이 될 것이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윗선에서 이 보고서를 덮은 겁니까? 한국이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요, 콜린. 인정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조롱했던 거예요. 백악관은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70년 축적된 미국의 정보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비웃었어요. 이 보고서를 과대망상증 환자의 삼류소설 취급하며 쓰레기통에 쳐넣었죠. 하지만 한국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조용히 아주 묵묵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서울의 지하 상황실에서는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반란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시점을 서울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던 수신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지하벙커. 그곳에는 3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략수출기획관 권태선.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할 때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50도 사막을 누비던 실무자였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어부처럼 묵직하고 차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수학이 넘어 사우디 국방장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이 5,000대가 넘는 자폭 드론을 국경에 배치해둔 상황. 미국의 최후 통첩은 곧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권 기획관, 펜타곤에서 72, 시간 최후 통첩이 날아왔어. 방위비를 올리지 않고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장 내일 밤 미군을 빼고 패트리엇 방공망 코드를 잠가버리겠다고 하오. 놈들은 우리 하늘을 장님으로 만들 작정이요. 장관의 질문은 단순히 무기를 쓸 수 있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GPS 신호를 원격으로 차단하고 통신망에 강력한 재밍을 걸어버려도 한국이 사막에 심어준 그 시스템이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절규에 가까운 확인이었습니다. 권태선 기획관의 대답은 26년 동안 미국 중심의 사고에 갇혀있던 제 심장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장관님, 3년 전 우리가 처음 사막에서 계약서를 쓸 때 제가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미국의 GPS를 빌려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이 당신들의 눈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하에 묻어둔 양자 암호망이 당신들의 끊어지지 않는 신경이 될 것입니다. 권 기획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시스템에는 그 어떤 백도어도 킬스위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며 목줄을 채우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시스템은 미국 것과 달리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자가 곧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펜타곤 기록실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동맹국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를 팔고 요격 미사일을 팔았지만 그 무기의 반가수회를 당기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펜타곤의 메인 서버 안에 철저하게 가둬두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길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건네며 그 무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까지 함께 쥐어주었습니다. 강대국에게 국가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남의 힘에 기대어 사는 약소국의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겪어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동에 단순히 미사일 쇳덩어리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을 향해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완벽한 자립을 선물한 것입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의 목소리에서 마침내 두려움이 걷혔습니다. 그 자리에는 억눌렸던 국가의 자존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맙소, 권 기획관. 내일 밤 워싱턴 놈들이 하늘의 눈을 가리는 순간 우리는 사막의 가시를 세울 것이오. 지옥불이 떨어져도 우리는 결코 백악관에 살려달라고 빌지 않을 겁니다. 통화가 끝나는 소리와 함께 저는 펜타곤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동맹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조용히 그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CIA와 펜타곤의 그물망 같은 정찰 위성들을 피해서 어떻게 그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에 완벽한 방공 시스템을 몰래 심을 수 있었을까요? 캐서린이 보여준 빨간 폴더의 다음 장. 그곳에는 한국인들만이 할 수 있었던 지독하고도 경이로운 위장작전 강철 선인장 프로젝트의 전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캐서린, 설계도가 완벽하다는 건 알겠소. 하지만 그걸 사막에 건설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늘에는 CIA의 키올 정찰 위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중동을 훑고 지나가오. 그 눈을 피해서 거대한 미사일 기지를 짓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단 말이오? 제가 빨간 폴더를 덮으며 묻자 캐서린은 창백한 얼굴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콜린, 미국 정보국 요원들은 워싱턴에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위성 사진만 들여다보죠. 그들의 사진에 찍힌 건 그저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모래를 파내는 평범한 담수와 플랜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직접 땀을 흘려본 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독한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 당시 중동 수뇌부들은 심각한 안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심장인 아람코 유전시설이 무참히 공격당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570만 배럴, 국가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사우디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해둔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엇 방공망이 낮게 깔려 날아오는 수십 대의 싸구려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방패가 헐값의 창을 막아내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 그 절망의 틈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권태선 기획관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중동 왕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평범한 무기 카탈로그가 아닌 거대한 지하 요새의 통합 설계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이른바 강철 선인장 프로젝트. 그 제안은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내밀던 청구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만으로는 다층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형 상층 방어 체계인 엘셈으로 고고도를 틀어막고 청웅2로 중고도를 요격하며 비호복합 대공포와 천마 레이저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스며드는 드론대를 완전히 갈아마실 겁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미국의 눈을 빌리지 않고 한국이 쏘아올린 정찰 위성과 독자 연결됩니다. 권태선은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킬스위치를 완전히 제거한 완벽한 폐쇄형 방공 네트워크, 즉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주권을 통째로 이식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 수뇌부는 경악과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워싱턴의 감시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여기서 한국 건설사들의 기가 막힌 위장 전술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군사 프로젝트를 스마트 워터 그리드, 즉 대규모 해수 담수화 및 지하 수도관 건설 공사로 철저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기만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살이 익어가는 그 지옥 같은 사막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평범한 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미군의 정찰 위성 카메라가 상공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묵묵히 삽질을 하며 철저히 민간, 노동자로 위장했습니다. 진짜 작업은 태양이 지고 어둠이 깔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정찰 위성이 중동 상공을 통과하는 시간대를 초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위성의 렌즈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시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사막 한가운데서 맹렬한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송유관으로 위장한 원통형 파이프 안에는 한국형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수직, 발사관이 감쪽같이 심어졌습니다. 식수를 저장하는 둥근 물탱크 타워의 뚜껑 아래에는 적의 소형 드론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야간에만 쇳덩이를 깎고 용접 불꽃을 튀기는 극한의 노동. 미국 방위산업체의 엔지니어들이라면 위험수당을 10배로 얹어주어도 절대 하지 않았을 미친 짓이었습니다. 브레넌,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무기 수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취재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바로 이 뜨거운 중동 사막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열사의 땅에서 피땀을 흘렸고 그 돈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은 다시 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 삽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피 흘려 번 돈으로 세운 나라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자신들의 일터였던 그 사막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자들만이, 남의 힘에 기대어 사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아는 자들만이 흘릴 수 있는 연대의 땀방울이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완벽한 위장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독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20대, 30대의 젊은 천재 프로그래머들은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막의 지하 벙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기존 중동의 국방 시스템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미군의 백도어 프로그램을 모조리 찾아내 절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유사시에 원격으로 방공망을 꺼버릴 수 있는 통제 코드를 수만 줄의 코드 속에서 완벽하게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양자 암호화 방화벽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조차 절대 해킹할 수 없는 강철의 철벽. 그것이 중동 사막 지하에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캐서린이 빨간 폴더를 덮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나요? 콜린, 한국은 워싱턴을 도발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들의 기술로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증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일 밤입니다. 이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에요. 실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막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둔 이 강철 선인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규모 실전 공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웨이트 국경 너머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이 무려 5,000대의 최신형 자폭 드론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전 사이에는 수천 명의 목숨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50도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조립한 그 낯선 시스템이 5,000마리의 시커먼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죽음의 폭탄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단 한 대의 드론이라도 유전시설에 떨어져 불바다가 된다면 한국의 반란은 처참한 실패로 끝날 것이고 로렌스 헨리를 비롯한 펜타곤 수뇌부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내 개국의 항복 문서에 강제로 도장을 찍어버릴 것입니다. 72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한 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사막의 벙커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지독한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70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던 그 밤, 시점을 다시 펜타곤에서 중동 사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지하 상황실, 압둘라 알사바 국방차관의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냉철한 엘리트조차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는 피가 마르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란의 노골적인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쿠웨이트 국경 20km 전방에 수천 대의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일렬로 전개해둔 상태였습니다. 발사 버튼 하나면 쿠웨이트 시티 전체가, 그리고 국가 경제의 심장인 부르간 유전지대가 30분 안에 거대한 불바다로 변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워싱턴에서 3장짜리 청구서가 날아든 것입니다. 방위비 3배 인상, 유전 지분 양도. 거부할 시 내일 밤 당장 미군을 철수시키고 패트리엇 방공망의 코드를 잠가버리겠다는 최후 통첩.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압둘라 차관에게는 잔혹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협박에 굴복해 서명한다면 그는 국가의 주권과 핵심 국부를 미국의 통째로 헌납한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부한다면 당장 내일 밤 쏟아져 내리는 5,000대의 드론 떼 앞에 무고한 쿠웨이트 국민들이 처참하게 몰살당하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압둘라는 상황실 스크린에 떠있는 미국의 패트리엇 레이더망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 피격 사건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시커먼 드론대가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 완벽하게 무력했다. 미국이 팔아먹은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방공망은 저고도로 스며드는 싸구려 드론들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지. 우리는 미국의 방패를 믿었지만 그 방패는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비서관을 향해 억눌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야. 펜타곤에 앉아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우리를 그저 기름이나 짜내고 돈이나 뱉어내는 노예로 보고 있어. 우리가 위기에 처할수록 놈들은 더 높은 청구서를 내밀겠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야.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압둘라 차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책상 위에 특수보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누른 다이얼의 끝은 워싱턴 백악관도 펜타곤 중부사령부도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 방위사업청 지하 벙커에 있는 권태선 기획관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차분하고 묵직한 권태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압둘라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권 기획관, 펜타곤에서 72시간 최후 통첩이 날아왔소. 방위비를 올리고 유전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장 내일 밤 미군을 빼고 패트리엇 방공망 코드를 잠가버리겠다고 하오. 국경 너머에는 적의 드론 5,000대가 시동을 걸고 있어. 놈들은 우리 하늘의 눈을 가려버릴 작정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압둘라 차관의 다음 질문은 지난 3년간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준비해온 모든 것들의 진짜 가치를 묻는 절규였습니다. 묻겠소? 기획관, 당신들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막 한가운데 몰래 심어놓은 그것, 담수화 플랜트로 위장해놓은 그 방공 시스템 말입니다. 미국이 GPS 신호를 차단하고 강력한 재밍을 걸어버려도 그 시스템을 지금 켤 수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의 권태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50도 사막에서 직접 용접기를 들고 땀을 흘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관님, 3년 전 우리가 처음 사막에서 계약서를 쓸 때 제가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미국의 GPS를 빌려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이 당신들의 눈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하에 묻어둔 양자 암호망이 당신들의 끊어지지 않는 뇌신경이 될 것입니다. 권태선의 대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6년 기자 인생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기 시스템에는 그 어떤 백도어도 킬스위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무기를 팔면서 당신들의 목줄을 채우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시스템은 미국 것과 달리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외부에서 코드를 잠글 수도 통제권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자가 곧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압둘라 차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늘 아래 있던 수많은 국가가 그토록 애타게 듣고 싶었던 한마디.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무기를 팔면서 언제나 통제권이라는 이름의 목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의 무기를 건네면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마스터키까지 함께 쥐어주었습니다. 약소국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아는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하면 언제든 강대국의 체스판 위 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눈물나게 겪어본 나라만이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연대. 한국은 단순히 쿠웨이트의 미사일이라는 쇳덩어리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주권을 선물한 것입니다. 압둘라 차관의 목소리에서 마침내 두려움의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지도자의 결기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맙소, 권 기획관. 내일 밤 저 오만한 워싱턴 놈들이 하늘에 눈을 가리는 순간 우리는 사막의 가시를 세울 것이요. 지옥불이 떨어져도 우리는 결코 백악관에 살려달라고 빌지 않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압둘라 차관은 상황실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망에 녹색 점들이 아직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시간 뒤면 저 불빛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 모조리 꺼져버릴 것입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한 초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 로렌스 헨리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동맹국의 처절한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고 국경 너머의 적들은 텅 빈 하늘을 유린할 5,000대의 드론 엔진을 날카롭게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곳은 결국 피와 불이 튀는 실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사막 지하실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완성한 그 시스템이 정말로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 5,000대의 메뚜기 떼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중동 사막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인류 전쟁사의 판도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가장 길고 끔찍한 밤에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헨리가 마침내 잔혹한 스위치를 누를 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마침내 아침 10시 정각을 가리켰습니다. 백악관이 동맹국 4개국에 통보했던 70이 시간의 최후 통첩 시한이 정확히 0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점은 다시 이 이야기의 첫 장면.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로 돌아옵니다.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앞에는 로렌스 헨리 선임 보좌관과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헨리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손목 시계를 한 번 힐끗 내려다보고는 상황실 통제관을 향해 짧고 건조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저 오만한 겁쟁이들에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차례군. 코드 블랙을 발동해라.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개된 패트리엇 방공망의 전원을 원격으로 차단하고 해당 지역의 모든 군사 GPS 신호 송출을 즉각 중단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상황병들이 일사불란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 유리창 너머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중동 지역의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미군이 통제하는 패트리엇 방공망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수십 개의 초록색 점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코드 블랙 가동, 현지 방공망 서버 접속 차단, GPS 신호 암호화 키 회수 완료, 시스템 메시지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스크린 위의 초록색 점들이 일제히 불길한 붉은색으로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세 초 뒤 그 붉은 점들은 시커먼 암흑 속으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동맹국의 하늘에서 완전히 거두어지는 잔혹한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동맹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세계 최강의 국가가 오직 돈과 패권을 위해 스스로 방패를 부수고 동맹국의 목을 조르는 역사적인 배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무기를 팔았지만 결국 그 무기를 깡통으로 만들 수 있는 스위치를 쥐고 동맹의 생존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그 시각 쿠웨이트 국경 너머의 사막지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지휘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낡은 레이더 화면에서
쿠웨이트 시티와 부르간 유전지대를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던 미군의 강력한 레이더 전파. 신호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눈먼장님이 된 목표물을 확인한 반군 사령관은 지체 없이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래 폭풍이 일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서 끔찍한 굉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단 저가형 델타익 자폭 드론들. 무려 5,000대에 달하는 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일제히 시동을 걸고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각각 50kg의 고성능 폭약을 가득 실은 죽음의 새떼들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아무런 방어막도 남지 않은 쿠웨이트의 영공을 향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펜타곤 상황실. 스크린 우측 하단에 미군의 고고도 정찰 위성이 포착한 5,000개의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들은 무서운 속도로 국경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펜타곤 상황실 내부의 분위기는 묘하게도 여유로웠습니다. 장성들은 종이컵에 든 커피를 홀짝이며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를 감상하듯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정보 분석관들은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백악관에 살려달라고 항복 선언을 하기까지 과연 몇 분이나 걸릴지를 두고 농담 삼아 내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50 걸지. 저 드론들이 유전 10km 앞까지 가면 압둘라 차관이 울면서 전화할 거다. 난 $100. 첫 번째 드론이 유전 탱크에 떨어져서 거대한 불바다가 돼야 귀여울걸.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상황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일하는 유전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도록 방조하면서 동맹국의 피를 제물 삼아 항복 문서에 도장을 받아내려는 펜타곤의 끔찍한 살인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의 바다에서 피 흘리며 지켜냈던 미국의 명예가 탐욕스러운 정치가들의 오만함 때문에 시궁창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의 붉은 점들은 이제 쿠웨이트의 경제 심장부인 부르간 유전지대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꺼진 텅 빈 하늘에는 그들을 막아설 그 어떤 군사적 장애물도 전파방해 시설도 존재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로렌스 헨리는 상황실 중앙의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항복 문서에 굴욕적으로 서명하는 네 개국 대사들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딱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뒤면 저 시커먼 점들이 쿠웨이트의 유전을 거대한 불바다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15분 뒤면 서울이고 리야드고 할 것 없이 전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전화를 걸어오겠죠. 겁쟁이 놈들, 방위비를 3배가 아니라 5배를 부를 걸 그랬나 봅니다. 헨리가 거칠게 웃음을 터뜨렸고 주변의 장성들도 따라서 킬킬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캐서린이 보여주었던 그 빨간 폴더의 내용과 권태선 기획관이 50도 사막 지하에 심어두었다는 그 강철 선인장 프로젝트가 제발 진짜이기를. 그것이 단순한 종이 위의 이론이 아니라 저 5,000대의 메뚜기 떼를 막아낼 수 있는 진짜 괴물이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했습니다. 10분이면 끝이다. 항복 문서와 서명받을 펜이나 넉넉하게 준비해둬. 헨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하며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전원이 차단되어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믿었던 쿠웨이트의 텅 빈 방공망. 붉은색 에러 메시지만 깜빡이던 상황실의 국방통제 서버 화면 정중앙에서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미세한 노이즈가 일더니 이내 환하고 선명한 푸른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펜타곤의 그 누구도, 심지어 26년 경력의 군사기자인 저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시스템,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헨리의 넥타이를 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농담을 주고받던 장성들의 웃음소리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죽음과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던 그 시커먼 스크린 위에 인류 전쟁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새로운 거인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빛을 뿜어내며 그 거대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어지던 장성들의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는 칼로 베어낸 듯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메인 스크린 정중앙에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푸른빛에 빨려 들어가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커먼 암흑뿐이던 쿠웨이트 국방 통제 서버 화면.
그 한가운데에 선명한 태극 문양과 쿠웨이트 국기가 교차하는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영어와 아랍어로 된 짧은 시스템 메시지가 차례대로 팝업 되기 시작했습니다. KDS 부팅 완료, 대한민국 통합방공, 네트워크 접속, 성공 통제권, 전면 개방. 재원 쿠웨이트 국방부 이관 확인 헨리가 입에 물고 있던 커피잔을 덜컥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야? 저 미친 푸른빛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당장 통신망 차단하고 시스템 해킹해. 화면 꺼버리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을 잃고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상황실 한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사이버 사령부 소속 해커 요원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검은색 도스 창이 열리며 뚫고 들어가려는 코드들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단 10초 뒤 작전 통제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헨리를 돌아보며 절망적인 보고를 내뱉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좌관님. 해당 시스템은 미국의 GPS 신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적에도 위성 통신망으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링크망에는 국가안보국조차 해석할 수 없는 양자 암호화 방화벽이 쳐져 있습니다. 시스템의 백도어 접근 자체가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GPS를 안 쓴다고? 그게 말이 돼? 펜타곤 허락 없이 돌아가는 방공망이 지구상에 어딨어?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도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차에 몸을 떨었습니다. 캐서린이 보여주었던 빨간 폴더의 내용, 한국이 3년 동안 사막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강철 선인장의 진정한 무서움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독립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GPS 전원을 내리고 목줄을 잡아채려 해도 이미 그 목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쿠웨이트 전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펜타곤이 자랑하던 흐릿하고 평면적인 흑백 위성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 높낮이와 유전 파이프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3D 입체 디지털 트윈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지도 위로 방금 전까지 무방비 상태로 국경을 넘고 있던 이란 반군의 자폭 드론 5,000대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미국이 동맹의 하늘을 꺼버린 밤,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지 않으십니까? 5247대 20분. 그리고 아군 피해 제로.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권태선 기획관의 마지막 한마디에서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분도 기지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대등한 위치에서 다시 협상할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도 사막에서 위성 궤도를 초 단위로 계산하며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탄약도 레이더도 아닌 열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유전 지하에 자기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심어두는 것. 그것은 무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이 사막에서 달러를 벌어 나라를 일으켰던 그 땀방울에 대한 조용하고 지독한 보답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열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더 멀리 닿아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조용한 응원입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이 서랍 속에 내려놓아지는 그 장면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